화요일에 쌍박 모시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라 경제가 어수선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IT 기업들 이쪽이 좀 많이 어수선한데 일단 티메프, 티몬, 위메프 지금 사태를 좀 다뤄보고 그런 다음에 카카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티몬, 위메프, 티메프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티메프가 지금 물품 대금에 밀린 게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그런데 구영배 이제 Q10 회장이 본인의 사죄 출연을 하겠다. 네. 오전에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 모습을 또 드러냈고 네. 증인으로. 그리고 법원은 Q10에 대해서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안 그래도 복잡하던 사안이 급속도로 지금 막 휙휙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사죄를 출연해서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변제를 통해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없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얘기를 하나씩 나눠보면은요. 네. 좀 전에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얼마 있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회사에는 얼마가 있냐라고 했더니 회사에는 전체 그룹의 유동자산이 지금 800억 정도 맥시멈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당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0억 전부를 다 피해 보상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800억 최소한 뭐 써봐야 뭐 예를 들어서 반도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정도고요. 그럼 사죄는 얼마나 출연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사죄라고 해봐야 지주회사 교육인 Q10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 38%가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럼 Q10 지분을 감정평가했을 때 최대 가장 높게 평가받았을 때가 5천억 내외라고 일단 전해지긴 합니다만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분 38%니까 많아봐야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봐야 또 디스카운트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많아봐야 현재 피해 보상에서 쓰일 수 있는 돈은 2천억 내외로 추산을 이 사람들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피해 보상이 필요한 현재 피해 금액은 최대 1조까지도 현재 심심치 않게 지금 예상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다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봐지는 거고요. 피해 보상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일단 그 말 자체가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기업회생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더 이상 채무를 못 갚겠다. 내버려두면 파산입니다. 내버려두면 파산이기 때문에 파산 직전에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 앞에서 저 채권자들 다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모은 다음에 쉽게 말하면 채권을 유예하고 이자를 탕감하고 또 채권도 일부 감액하는 등 채권자들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그 조정은 사실 채권자들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회사를 회복해 나가면 나중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업회생 절차인데 지금 이 기업의 영속성, 재생 가능성, 신뢰성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아침에 피해 보상을 최대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업회생 신청했다라는 것은 그 판매대금 못 받은 셀러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채권도 여기서 기업회생이 채권으로 변동이 돼서 사실은 동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생 절차가 인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파산이 안 되면 갈 수 있는 마지막 절차인데 그거를 응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갚지 않겠다. 동결시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할인 등 어느 정도 희생을 요구하겠다라는 법적인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데 그러면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채권이 동결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한참 걸릴 거고 그렇죠. 만약에 회생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파산 가능성이 파산밖에는 남은 수순이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파산할 경우에는 역시 휴지 조각이죠. 휴지 조각이고 구영배 대표가 본인의 사죄를 출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언제든지 말에 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기업회생이나 파산 시나리오를 써보면 그래서 이 시나리오 안에서 사죄 출연이 법적 의무가 있는 확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말뿐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비자들이 여기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뭐 비행기나 뭐 여행 상품을 구매를 했다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몬이나 그러니까 티메프가 지급을 할 여력이 안 되니 지금 카드사들이나 이런 데서 취소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소비자들이 결제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카드를 긁고요. 그 카드사가 다시 피지사를 통하게 되고 그 피지사가 나중에 티몬 위메프로 통하게 되는 이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카드사와 피지사 동시 다 현재 요 최근에는 지급이나 환불이 다 중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누가 책임지고 일단 소비자 환불이나 취소를 빨리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피지사 입장에서는 위메프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산 대금을 못 받으면 다 자기네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피지사라면 이제 결제 대행사죠.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이니시스나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금감원이 결국에는 이제 여신법의 조항을 이용해서 당신들은 환불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 안 그러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약간 좀 강압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피지사가 풀어서 일단 피지사 책임으로 환불 조치는 되긴 될 것 같습니다만 왜 또 이게 당장 오늘 내에 되지 않느냐면 위메프나 이쪽에서 최근 한 2, 3일간 이 명단을 잘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득달같이 달려가신 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현장 환불이 일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 입장, 그러니까 피지사 입장에서는 이중 환불 우리까지 있는 거 아니냐? 누구를 현장 환불 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환불해줘야 될 대상은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되고 이걸 또 맞춰보면서 순차적으로 일단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만 네. 초기의 혼선 역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정도로 쓸데없이 혼선을 야기했다 이런 비판을 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뭐 금감원에서는 또 네. 워낙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감독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맞아요. 이 회사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우리 고객들이 800만 명 이상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는 감독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에 들어갔고 감사 의견도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법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감독원과. 그래서 앞으로 경영 개선 어떻게 할 거야 등등등 얘기를 하고 반기마다 우리가 체크를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할 건지 프로세스까지 약속을 해라고 MOU를 맺었는데 문제는 그 MOU가 이행되는지에 대한 후속 점검이 전혀 되질 않았고요. MOU 내용도 지금 속속도 밝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적어도 부채 대비 자본을 0으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초에는 2023년 말까지 0으로 만들어라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최근에 나온 MOU는 2026년 말까지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간을 또 늘려준 모양이에요. 즉 그나마 맺어졌던 MOU도 상당히 느슨했고 느슨한 MOU조차도 계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하는 추가적으로 좀 타이트한 감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사태를 너무 느슨하게 본 감독 당국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 그리고 감독 당국 얘기했고 아까 전에 이제 판매자 도소매업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물품을 팔았는데 결제의 시차가 한 뭐 75일 정도 있으니까 아직 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몇 억에서 뭐 몇십억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이 부분인데요. 판매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못 받은 그 금액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2천억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각 의원실 또 저 같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제보가 오는데 제가 받은 제보 중에 가장 큰 금액은 말이죠. 저 방송 처음 얘기하는데 2,200억까지 물린 분이 계세요. 2,200억? 죄송합니다. 220억. 220억이요? 상당한 규모죠. 와 이거는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구제받을 수 있을 건가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구제책이 난망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받은 판매 자금이 어디로 쓰였는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판매 자금을 알아야 이분들이 끝까지 추적을 할 텐데 그걸 지금 국회에 나와서도 자금에 흘러간 자금의 흐름과 유통 경로를 현재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판매 대금이 못 받을 것처럼 이 내부 직원들은 이 회사의 TMF 내부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요즘에 갑작스럽게 이분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할인 판매를 임의로 시행한다든지 해서 판매 대금을 왕창 늘리고 이분들의 정산 대금을 담보로 한 성전산 대출도 갑자기 대출을 확대해 가지고요. 그 성전산 대출이 늘어난 만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급속도로 유동성 위기를 감지한 회사가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악의적으로 판매를 늘린 정황까지도 포착되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이중의 어떤 피해가 늘어난 거 아니냐. 판매가 제곱이 된 판매 피해액이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악랄한 그 판매 대책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 또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가 지금 급한 불은 끈다라고 해서 경영 안정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 그리고 여행사 지원 600억 원은 5,600억 원은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게 어쨌든 감독을 못한 건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또 이렇게 돈을 막 이게 정부가 세금으로 하면은 이거 결국은 회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가 총액으로 5,600억 정도의 지원을 일단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대부분 다 긴급 경영 안전 기금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어려운 중소상인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 대출을 해주는 기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대금을 받아야 그게 완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금을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당장 급한 불을 대출로 꺼준다는 거고요. 정작 그 대출이 나가서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살아나면 다행인데 못 살아날 경우에는 그 자금 역시도 국가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그분들에 대한 1대1 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간 5,600억을 정부가 TMF를 통해서 구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부 돈도 사실은 받을 길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제 정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대금을 상당수를 지금 다른 회사 인수합병하는데 좀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 업체도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게 찾아져야 되고요. 최소한 안 찾아지더라도 지금 형사벌로도 의율이 될 정도로 현재 고소고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셀러들은 횡령으로 직접 고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워낙 이게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이제 이수만 씨가 이제 대표로 있었던 이제 매물로 SM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 이 정도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에 흔치 않으니 이제 다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하이브 쪽이 달려들고 카카오가 달려들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불법 시세 조정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SM 엔터를 놓고 사실은 하이브와 카카오 엔터의 소위 말하는 쩔의 전쟁이 벌어지긴 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SM을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 엔터 자체의 상장을 하는데 굉장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인수 대결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9,900억에서 기천억대 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평범하게 자기네들이 인수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수만 씨가 자기 지분을 하이브에 넘겼죠. 그래서 하이브가 오히려 SM 인수전에 더 가까이 가게 됐고 하이브는 이수만 씨의 최대 주주 지분 확보에서 멈추질 않고 일반 주주들에게 저희가 여러분의 주식을 사겠습니다라는 공개 매수를 선언을 해요. 공개 매수. 예, 12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주가 엄청 뛰는데. 주가가 8, 9만 원일 때 12만 원을 선언했으니까요. 예.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SM을 꼭 인수해야만 했던 카카오 입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이제는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고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까지 매몰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좌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하이브가 선언했던 12만 원 공개 매수가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주주들이 시장에다 팔면 되지. 하이브에게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시세를 띄우기 위한 여론전이 시작되면서 우리도 인수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 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주가가 저절로 뜹니다. 저절로 떴다고 시세 조정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예. 문제는 12만 원을 실제로 터치를 합니다. 그 첫날이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12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거품론이 확산이 돼요. 야 이건 양측의 쩐의 전쟁을 놓고도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12만 원을 터치하고 처음 꺾이는 날이 이날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하방 흐름이 잡히게 되면 이제 다시는 12만 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떨어지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첫날이 2월 16일, 17일이에요. 그래서 12만 원 이상으로 시가를 올려야만 했던 날. 예. 그날 하루에 예를 들어서 IBK 판교 지점으로 800억 이상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12만 원 이상으로 다시 추세를 반전시킨 날이 하나가 나왔고요. 부양을 했고 주가 그렇습니다. 부양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신청 마지막 날이 2월 28일인데 마지막 날도 주주분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조차도 끝까지 12만 원 이상으로 올려붙여라는 그룹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월 16일 처음으로 추세가 반전된 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날, 예. 이날 이 두 번에 걸친 날
날수로는 4일이지만 2월 16, 17, 2월 27, 28 이때는 확실하게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한 거다라고 해서 불법적인 시세 조정으로 일단 문제가 됐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흑수저 주신 기업가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는 미국의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김범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신화적인 존재였는데 지금 몰락을 했습니다. 이제 NH에 이제 네이버도 사실은 창업을 했고 다시 카카오까지 온 뭐 이런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김범수와 비교될 만한 부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없나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근대하고 이제 근대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일단은 기업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고요. 예. 이제 정근대가 주로 이제 정치의 시대라면은 지금 이제 기업과 이제 경제의 시대라는 점에서 일단 포커싱된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업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징, 예를 들어서 이제 흑수저 출신으로서 큰 부자가 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몇 명의 후보군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허생전이라고 하는 이제 박지원의 소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허생전이요? 네. 기억나는데 그 백수가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자한테 돈 빌리는 그 얘기. 부인한테 이제 계속 이제 그 공격을 받으니까 나 그럼 나가서 돈 벌어 온다고 해서 허생이 그럼 어디 가서 빌릴 거냐 그러니까 장안에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누구냐, 제일 부자 누구냐 그러니까 변씨다 해서 그 변씨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짐작하는 것처럼 소설이니까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생이라는 인물이 돈을 빌려갔던 변씨 부자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변계영 또는 그의 손자였던 변승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변계영 때는 사실은 뭐 이제 규모가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손자 땐 변승업 때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역관, 통역관입니다. 특히 일본어 통역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어 역관, 당시는 국제 무역을 이 통역관들이 모여 있는 사역원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이 변씨 집안이 각각 아들을 열어두면은 너는 여진어 해라, 너는 중국어를 해라, 너는 일본어를 해라 하니까 이 아들들끼리 사이에서 중개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변승업이 굉장히 큰 부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큰 부였냐면은 나중에 돌아갈 때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부채를 좀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아요. 빌려준 돈들을 아버지 채권을 이제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은으로 한 50만 냥 정도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2천억. 못 받는 돈만. 그러니까 대출 뿌려놓은 게 2천억이라고요? 2천억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믿고 뿌려요? 그러니까 조선의 경제 규모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승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모두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천사인가요? 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승업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자신은 원래 서인들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조상 때 서인을 지지하지 않아서 똑같은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보다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자였고 자기는 중인 신분의 역관이거든요. 돈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나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만 너희 같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사회에 발을 디딘 너희들이 이들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빚은 오히려 포기하는 게 너나 우리 가문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빚을 안 갚기 위해서 야, 쟤 죽여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였고 실제로 그 당시 상황들은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임시적이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승업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니까 나중에 이제 박지원이 소설을 쓸 때도 한양의 변부자 한테 돈을 1만 냥 정도는 그 당시 1만 냥이면 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예. 그 정도는 뭐 쉽게 빌릴 수 있을 거다. 아.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고 실제로 변승업은 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걸 예. 또 회수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허생전에서 아마 그때 매점 매석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거. 매점 매석하고 중개무역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 이게 사실은 변승업 가문에서 했던 것들랑 비슷합니다. 나라 경제를 골병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매점 이제 매석이라는 매점 게. 매석도 있었는데 사실은 중개무역도 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비단을 가지고 일본에 갖다 팔아갖고 큰 부를 얻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큰 부는 국내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역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을 활용한다면 결국은 무역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상강무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조선 상인들에게는 반도체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희소성이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인삼입니다. 인삼이요. 아, 그때부터 네. 역시 인삼입니까?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뭐 고려 개경 인삼 뭐 이렇게 뭐 옛날부터 유명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살려고 이제 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변승업 부자가 사실은 그 인삼을 활용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예. 그 유명한 이제 그 상도에 나왔던 임상옥 아 임상옥 이 드라마로도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예쁘게 뭐 그려지긴 했지만 예. 사실은 이 임상옥이 이제 인삼을 통해서 그 조선 제1의 갑부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은 이게 중국에서는 만주 지역에서만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 청나라는 이 만주에서 인삼을 가져다가 썼는데 나중에 그 수요가 부족하고 나중에 그 만주 지역을 봉금이라고 해서 아예 모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삼 생산지는 조선밖에 없거든요. 조선밖에 없는데 조선에서도 한 17, 18세기가 되게 되면은 이 인삼이 그때 말하는 인삼은 전부 산삼이거든요. 예. 아, 네. 그러니까 다 산삼인데 이게 캐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삼을 캐던 10만이나 그다음에 인삼을 팔던 상인들이 이거를 기를 생각을 해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삼을 그러니까 가삼이라고 하는 현재처럼 재배에 성공을 합니다. 재배. 예. 예. 근데 이 재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키우면은 상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품을 활용해서 기르는데 인삼의 가장 큰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1년, 2년, 3년 말리면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서져 버리는 거를 아까우니까 예. 그거를 뭔가 보존을 할 방법으로 찌기 시작했던 거예요. 찐다고요? 예, 인삼을. 예. 그 쪘더니 그게 약간 붉은 기운이 돌거든요. 아 홍삼인가요? 홍삼이에요. 그게? 아. 그래서 백삼, 건삼보다 홍삼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약효가 좋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보관도 가능해졌죠. 대량 재배 가능해지고 보관 가능했는데 이건 조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거를 독점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임상옥의 전반부는 어디에 모두 투입되냐면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거였고 실제로 당시 순조의 생모였던 유빈박 씨라고 했는데 그분의 오라버니였던 박종경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삼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경유착이네요, 정경유착. 독점권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신의 부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역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옥은 항상 뭘 옆에 두고 있었냐면은 예. 개영배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술잔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 다시요. 개영배. 개영배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가득 차는 거고요. 예. 개는 경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득 차는 거를 경계하는 컵.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컵이 특징이 뭐냐면 컵에다가 물을 한 60%까지 차면은 차는데 70%가 되면 그 안에 관을 통해서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 이미 부어놓은 물까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욕심을 60% 70%까지는 가능하지만 예. 과한 욕심을 부리면 과한 욕심은 안 된다. 위험하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물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부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상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김범수 의장도 결국은 IT 쪽에 그 그렇죠. 당시 이제 새로운 문물을 조금 이제 이렇게 눈을 뜬 건데 어느 정도의 좀 정경유착 이런 것도 좀 부자들한테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가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부자라면은 그런 것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예. 거부며 굉장히 큰 규모가 된다 그러면 결국 정부와의 관계라는 것들이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가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옛날에 청나라 상인들이 홍삼 가격을 낮추려고 우리 다 같이 사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했는데 임상옥이 그 이걸 앞에서 불태워버렸다고요? 그렇죠. 연락해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설마 그 비싼 홍삼을 예. 홍삼이 얼마나 비쌌냐면은 그 한 근 가격이 은으로 한 50냥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거의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거를 불태운다고 그런데 실제로 불을 태워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상권이 임상옥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자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자, 저희 한 5분 정도만 좀 유튜브로 좀만 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 네. 예, 저희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더 남아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윤리의식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유튜브 후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 김범수 의장 얘기를 하다가 조선시대 거부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이어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신분이 반드시 좋은 게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변부자들도 그렇고 가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상옥도 그렇고 실제로 큰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거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계영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부분을 변부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은 50만 냥 지금으로 치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소각시켜 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임상옥도 비슷한 태도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수혜가 났다 그러면 1만 냥 정도의 어떤 기금을 낸다거나 그다음에 홍경래 난이 그 평안도에서 일어났을 때 이 임상옥이 그때 평안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정부군의 관점에서 의병을 만들어 갖고 홍경래 군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지만 당시 정부의 처지에서 보면은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부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과정들 일부와 쓰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시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는 가혹하게 수취를 해가지고 그렇죠. 착취를 해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정당한 저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정부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밀란인 거죠, 그냥 반란인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네. 뭐 정주성이 함락될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당시 국가가 멸망 직전까지 간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임상옥이 나섰다라는 것들은 정부로 볼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인상과 더불어서 선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부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김범수 의장도 사실은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완전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에 처음에 입사를 했었나요? 삼성에 입사를 네네네. 했었고 맞습니다. 네이버 만들고 카카오 그렇죠. 만들고 뭐 이런 네. 과정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근데 그런 거를 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나요? 일단은 시대의 변화를 좀 빨리 캐치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창업했을 때도 그렇고 한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먼저 창업을 한번 성공하고 네이버에서도 성공했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일단 미국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모바일 특히 이제 카톡 같은 메신저 이게 앞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뭔가가 벌어진다라는 거를 캐치하고 초기에는 사실은 경영 압박도 심하고 잘 안 됐었어요. 예. 야 무료로 뭔가 한다는 게 되겠어? 수익 모델이 있겠어라고
회의적인 생각도 많았고 근데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제 꾸준히 어쨌거나 밀어붙여서 결국 오늘 카카오 왕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회를 먼저 보고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뭐 그런 타고난 시경 같은 거는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임상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전까지 그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그 비단을 사다가 조선이나 아니면 일본에 갔다가 팔고 일본에서 은을 가져오는 이런 어떤 중개무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당시 인삼, 홍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들을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아편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말에 이제 아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아편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게 인삼이나 홍삼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임상옥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내가 인삼을 사다가 홍삼을 만들었는데 아예 인삼밭을 만들자. 그래서 1900년, 그러니까 1899년 정도의 그 기록을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인삼포의 50% 정도가 개성 인근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생산하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그 서클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인삼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6년 정도 길러야 되는데 장기 투자네요. 네, 6년 정도 길러야 되는데 당시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기르고 또 때에 따라서 그 6년 중에 1년이라도 흉년이 오면은 모든 농사가 그 여태까지 했던 투자가 날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길러냈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또 임상옥이 거부가 된 것들이 단순한 뭐 기회 정경유착을 넘어서서 이른바 기술 투자와 정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될 만했네요. 예.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대를 보는 안목, 뭐 돈이 어디서 흘러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 이런 건데 정경유착도 어쨌든 임상옥도 있었고 김범수 부장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흑수저로 이제 성공 신화를 썼지만 뒤로 갈수록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자회사를 맞습니다. 계속 만들고 그거를 또 상장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구속된 게 물론 이제 주가 부양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그 전에 좀 미운 털 박힌 거 아니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한때 뭐 국민주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사랑받았었고 카카오가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찬사를 보냈었고요. 근데 문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세가 커갈수록 이 골목 상권까지 다 접수하려고 했던 모습들 하다못해 미용실 예약, 골프장 예약 같은 것까지도 다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업이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사업부를 다 분리 상장해가지고 쪼개게 상장을 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 와중에 임원들은 주주들은 손실 입히고 또 상장할 때 우리 사주를 갖고 있던 직원들은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가장 먼저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먹튀를 한다라든지 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나니까 여론전이든 뭐든 해서 우군이 없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문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는 이제 물론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핵심은 김범수 회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대그룹의 총수를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장에서 보면 도주 우려가 있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 그 상투적인 말입니다만 그걸 강조해서 썼더라고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요? 심지어는요. 김범수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 대기업 총수에 특히 이제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구속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벌어졌냐라는 거 할 때 방금 우리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 판단도 물론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가 아니 검사 쪽에서 주장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실형을 받게 되면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다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판받아야 할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론이나 뭐든지 해서 우군이 없는 괘씸죄가 어느 정도는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 단순히 이제 구속까지 되면서 1심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카카오그룹 전체의 위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카오그룹이 여러 계열사가 아까 많아서 참으로 문제거든요. 120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계열사를 정리하겠다, 뭐 앞으로 저희가 골목상권 침해 안 하겠다 이런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부분 털어낸다 하더라도 가장 카카오그룹이 덜어낼 수 없는 핵심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못 팔아라고 하는 게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카카오 네. 왕국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생활에 다 이 모바일 안에서 카카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국 이 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인데, 그 모든 것에 결국에는 지급 결제 기능이 담보가 돼야 돼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건 그렇습니다.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회사가 역시 또 카카오입니다. 예. 근데 카카오뱅크 지분의 27.17을 갖고 있는 게 카카오고 2대 주주가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한 주가 더 많아서 카카오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카오뱅크인데, 만약에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유죄가 되고 카카오 법인까지도 동시에 양벌 규정으로 유죄가 되면 금융 관련해서는 은행의 대주주는 이런 금융 관련한 범죄가 유죄가 받으면 대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 지분을 10% 이내로 강제 매각해야 될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카카오 왕국, 카카오 제국의 핵심 기능이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구속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만 그 이례적인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건 나중에 실형까지도 염두에 뒀다라고 사법의 판단을 해석해 본다면 진짜 카카오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중한 상황이다. 일단은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1심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금융당국이 이를테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보니까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맞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1심도 해봐야 되겠죠. 1심 해보고 3심도 해봐야 되겠죠. 2심, 3심 다 가야 다 돼요. 해서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대주주 자격 박탈 조항을 가지고 감독원이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넌 대주주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또 가능합니다.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거쳐야 될 산은 많으나 그 끝에서 맞닥뜨려야 될 위기의 파고가 너무 큰 일이 현재 잉태되고 있다라고 해서 위기감이 커지는 거죠. 어쨌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어려움을 겪을 테고 주가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 테고 여러모로 맞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대 역사를 보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안 죽고 내가 구속 왜 안 되고. 괜히 부자 걱정을 하고 있지? 내 걱정 내 약간도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 걱정보다는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팀F라고 하는 팀원 위메프뿐만 아니라 카카오에도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이 걸려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시선들이 너무 중심에만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사회적인 자산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이제 뭐 보유세라든지 상속세를 내는지 그것하고 연결해 보면 바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멀리서 어렵게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메프 사태도 결국에는 Q10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빚어낸 잠사다라는 분석이 사실 지배적이고요. 카카오도 결국에는 카카오엔터가 사우디나 국부 펀드로부터 몇 조의 돈을 받아서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또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이 마지막에 몰락하고 이런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까 우리 역사학장님 말씀처럼 욕망의 통제에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욕망이 통제된 자리에 사회적 연대와 책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교훈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아까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개영주. 개영배. 개영주. 한거 잘하고 그거 실물 어떻게 생겼나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 개영배 그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도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딱 60%까지는 물이 차 있다가 70%가 되면은 그 60% 물까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 개영배는 실제로 그 중국에 이미 고대 제사 지낼 때부터 있었던 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상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개영배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의미를
원리를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PD님이 개영배의 원리를 지금 인터넷으로 띄웠는데 있네요. 보니까 개영배의 원리가 네. 궁금하신 분들은 개영배의 원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과하면 탈난다 이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박광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